자, 힘든 거. 마음이 아프네요. 네.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가. 또 하나 아주 심각한 힘든 일 있으셨잖아요. 아니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그죠. 하어영 기자 이야기를 한겨레 신문이 3월 6일자입니다. 이게 네. 이제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그죠? 네. 그때 그 삼성 그 전자 그 백혈병 관련해 가지고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민주 양향자 반올림 전문 시위꾼 폄하 논란. 오. 일단 용어가 전문 시위꾼. 그러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서적으로 반감이 확 갈 수 있는 표현들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귀족 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그런 건 용서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네. 그런 식의 발언을 하셨다고, 그죠? 네. 아니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하영 기자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면서요? 없었습니다. 네, 그때 그 상황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날이 저도 그날 우리 황유미 고인이 된 황유미 씨가 10주년 되는 날이라고 해서 그 한겨레가 전면에 기사를 냈어요. 그날. 그래서 저도 아침에 그 기사를 받고 그날 우리 KBS 기자님 중에 한 분이 꿈이 대표로 그때 식사를 하자고 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때 KBS 기자, 경향 기자님, 그리고 채널A, 한국일보, YTN 이렇게 5개 미디어에서 한 분씩 오셔서 그때 이제 4월 6일 날 점심이었죠 아마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영 기자님이 그렇게 쓰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일 먼저 제가 정리를 그때 해놨어요. 일자리 문제. 예. 첫 번째 일자리 문제. 이제 광주의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려면 기업이 와야 되고 그래야지 이 광주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한간에서는 이 귀족 노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노동법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요걸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날 이제 한겨레 기사가 나왔고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기도 했고 3월 6일이 또 그 한겨레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좀 됐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 골자는 뭐였냐면 제가 입당하자마자 제가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 반올림 단체 중에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 이상하게 저를 이제 비통하는 글을 실으시더라고요. 맞아. 계속. 그래서 왜 그럴까? 삼성 출신이라고. 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아나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분이 아는가? 늘 불편했어요. 그게 왜 함부로 타인의 인생을 이렇게 폄하를 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날은 그런 얘기들을 쭉 하다가 이제 질문도 있고 해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4.13 때 출마를 하니까 어떤 분이 계속 이제 공격을 해오더라. 그 중에 한 분이. 근데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황유미 씨도 후배지만 그 2인 1조로 했던 이수경 씨가 제 학교 후배예요. 그런데 이제 고인이 됐고 회사에 있을 때는 잘 몰랐죠. 나와서 이제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네, 아프죠 저한테도. 그런데 4.13 때 상대 후보들이 질문이 뭐냐면 이제 TV 토론 같은 거 하면 언제 죽었는 줄 아느냐, 왜 죽었는 줄 아느냐, 어디서 근무한 줄 아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후배였던 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면서 그 남편분께서 오죽하면은 언급하지 말라고까지. 네, 그래서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아프죠. 그리고 또 이제 관심이 있죠. 그 반올림 단체에서 어떤 연대를 해서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폄하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죠. 제 후배들의 문제인데. 근데 적어도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제가 한 분이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이렇게 나오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봐주시는 것은 감사하나 이렇게 해결 의지가 이제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때 화학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게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우리가 바이러스가 떠다녀도
어떤 사람은 면역 체계가 약해서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이라는 데는 건강검진을 다 받고 오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입사를 하는 데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제대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오고 늘 저는 마지막 한 명까지 유가족의 마지막 한 분까지 납득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본다라는 대답을 했죠. 근데 제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해서 공격하고 이게 해결 방법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기사가 가로 열고 삼성 본관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반올림을 향해 그게 가로로 들어가면서 용서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도저히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이 5분은 이제 그 꾸미 대장께서 소설 썼네. 이제 꾸미 대장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건 뭐냐면 우리는 쓰지 않기로 했는데 이제 경향 기자분이 쓰겠다고 해서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그 중에 이제 5명 중에 5명 그 중에 경향신문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쓰겠다고. 그때 전윤철 씨 그때 그다음에 선대본부장으로 영입되셨죠. 이제 그 제목이 뭐였냐면 문재인 키즈들의 뒤틀린 노동관인가 해서 이제 전윤철 씨를 쭉 쓰고 거의 마지막에다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2줄로 쓰셨는데 그건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하고 이게 나왔구나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그 경선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캠프에서도 좀 걱정을 했죠. 그래서 캠프에서 연락이 왔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이조차도 좀 언급 자체가 부적절했다. 그리고 좀 유가족을 가슴 아프게 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페북에다가 제가 올렸죠. 어찌됐든 진이 어쨌든지 간에 이 언급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취지로 올렸죠. 근데 난리가 났죠. 이제 뭐 전문 시위군이라고 폄하를 했다 이러니까 그 단어조차도 너무 저는 생소하긴 했어요.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기억도 안 나고. 근데 평소 잘 안 쓰는 단어면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사가 나온 거 보고 정말 죽음이었죠 저는. 근데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경향신문 기사는 저는 사실 거의 임팩트가 없었고 그 하호영 기자가 쓴 기사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던 건데 그건 왜 거기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근데 이제 하 기자님은 제가 회의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 때문에 이제 정신이 없어서 회의하느라고. 근데 전화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계속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전에 들었는데 이런 말을 했느냐 이렇게. 그래서 아니 그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단어고 그런 유가족한테 그렇게 피해갈 얘기를 제가 할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회의로 들어갔는데 기사가 그렇게 나와버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사 다 써놓고 확인했구만. 그리고 이제 형식적인 확인을 했구만. 이제 우리 지지자들한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지지자들한테 정말 많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분들한테 많이 당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영 기자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부적절했다 제가. 그리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너무 엄중한 시기였고 제 말 한마디가 왜냐면 그때 삼성 출신이고요. 또 문재인 영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그 3월 6일 또 10주년이었었고 어찌 보면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 차에 언급을 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 언급조차도 제가 안 했었어야 되는데 유가족한테 죄송하죠, 제가. 아니, 그래 이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소위 진보를 외치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삼성은 그냥 악이야. 근데 삼성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건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설정을 해놓고 심지어 그 당시 제가 기억이 나는 건요. 그때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어떤 공격을 받고 있었냐면은 삼성공화국 그런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연결을 해가지고 자 우리 양 위원장님 삼성 출신이야. 또 삼성 그 반올림 문제 소수지만 좀 남아 있는데 그거 언급됐어. 문재인 대표가 또 그때 영입한 인사네. 이게 쭉 연결해가지고 이제 삼성으로 카테고라이징을 해가지고 갖다 두들겨 패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삼성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삼성을 두둔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면 그리고 비리가 있었다면 철저하게 그건 조사가 되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이 기업에 대한 생각들이 정치권에서 좀 많이 다르구나. 실제로 제가 30년 일했던 저랑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기업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르구나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가슴 아프죠.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 기술 개발해서 여러분들 다 쓰고 있는 스마트폰, 모든 기술, 반도체 개발을 해서 이 세상이 바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순수한 영혼의 기술자들이, 연구원들이 개발해서 그걸 온 세상이 누리고 있는 이 디지털 문명의 시대에 기여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첨단 기업으로 가는데 그 DNA는 분명히 있어요. 이게 꼭 누구의 뭐 비리로 해서 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얼마만큼 역량 있게 그 연구원들이 순수하게 연구에 열정을 들이고 정말 세계적인 그런 기술을 쫓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는 들여다보지 않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눈물이 많이 나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네. 그런 과거의 그 운동권들이 굉장히 뭐 많이 사용했던 반재벌, 무조건 일단 재벌 뭐 두들겨 패고 하는 어떤 반재벌, 뭐 반기업 정서 이런 것과는 조금 그래도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그래도 이렇게 중심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광주에서는 이제 가전이 베트남으로 갔다 철수했다라는 것 때문에 광주 정서는 엄청나게 반 기업. 그런데 지금 이제 삼성에서의 이제 정확한 내용을 아직까지 발표돼 봐야 알겠지만 앞으로도 투자를 엄청나게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안에 어마어마한 반도체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크게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땡큐 삼성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전 공장을 거기다 짓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다음에 또 어느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OLED 같은 경우는 뭐 인도, 그다음에 뭐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중국 반도체,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자동차 뭐 4차 산업의 미래 자동차의 전장 산업은 하만을 인수했지만 그 공장을 어디다 할지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권하고 같이 돼야 되는데 기업에서는 워낙 그냥 무작정 때리기 하니까 이게 이 국내 투자에 대한 생각은 아예 접어버린 있음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은 뭐 차츰 그래요. 지금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란 정당이 과거에 그 운동권적인 그런 반기업 정서를 가진 사람들하고는 그래도 확실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아질 거고요. 하호영 기자 이야기 다시 되돌아가면 그러면 그 당시는 그죠? 그 기사가 나오고 나니까 바로 뭐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에서 삼성공화국 시즌2 준비하냐 뭐 이렇게 문재인 당시 후보 공격하고 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최고위원 사퇴하라. 네, 그런 그리고 얘기가 있었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당내 일부 정치인도 사퇴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자 그런 상황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네, 힘들었습니다. 하영 기자님이 저한테 질문을 막 하시길래 제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했더니 언론에 제소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깡패냐? 아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언론을 저는 뭐 이렇게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전 생각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공부가 됐어요 이번에 언론의 속성이라든지 제가 어떻게 발언을 했었어야 되고 아예 언급조차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런 후회도 되고 그래서 많은 공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가슴이 아팠던 것은 우리 당 의원님들조차도 이제 공격을 해오시고 또 이재명 시장님 또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저는 1대1로 제가 전화를 다 드렸어요. 제가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한 번쯤 저랑은 얘기하고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정치 후배인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시장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정치 후배고 한데 시장님 제가 너무너무 존경한데요. 한 번은 그래도 물어보시고 상황이 어찌 됐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 얘기로 하시면 좋겠다. 근데 너무 아쉽다 제가. 그리고 가슴 아프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그랬냐고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때 상황을. 그랬더니 앞으로는 언급 안 하겠다고 그 다음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우원식 대표님도 이제 페북에 보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이렇구나. 그래서 다시 제가 전화 드려서 저기 의원님 그게 아니고 상황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더니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 미리 안 들어봤다고 못 들어보고 그냥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이후에 더 이제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특히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우리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론 기사가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바보 되기 쉽다. 일단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하루 이틀 묵혀놓으면 반드시 그 기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루 이틀 지나면 밝혀진다. 특히 이제 민감한 기사 같은 경우는 곧바로 반응하지 말라고 그런 뭐 이야기를 좀 자주 썼거든요. 근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정치 인생을 굉장히 뭐 오랜 뭐 시간 차이는 좀 있겠지만 지나오면서 언론의 그 왜곡 보도라든지 짜깁기 보도 뭐 심지어 소설까지 다양한 사례를 겪었을 텐데 그 기사를 가지고 바로 그 당사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서로가 사실 그게 언론이 기자들이 함부로 기사 쓰기 좋은 풍토를 스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네. 저는 뭘 배웠냐면 네. 이게 칼끝과 창끝보다 손끝이 무서울 수 있구나. 펜끝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그런 얘기 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당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죠. 최고위원 회의 가서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했더니 다 이해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 압력이 막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대표님이 저한테 한 번 더 수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론관에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성명 발표. 한 번 더 사과를 하셨죠. 한 번 더 사과를 했죠.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괴로웠어요. 그렇죠. 네. 네. 한겨레 신문 뭐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이런 거 신청하셨나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어떤 논쟁거리가 되고 그러면 뭐 그때 이야기하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제일 가슴 아팠던 건 이런 이야기조차가 유가족과 그리고 고인이 된 제 후배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죽고 말지 그냥 더 이상 논쟁거리를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론의 힘이라는 것이요. 저는 이렇게 위대하다는 걸 처음 느꼈고. 위대한 게 아니고 뭐 그냥 위대한 거는 잘 썼을 때 위대한 거고. 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왜 우리 언론이 이럴 수밖에 없는가. 저는 이제 기자분들을 이렇게 행사나 유심히 봐요. 그런데 내 기사를 썼는데 킬 당하고 이제 기자로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인정을 못 받거나 그럼 상당히 언론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죄 없는 나를 이렇게 해석까지 하시려고 하나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너무 착하신 해석인데요. 아니 진짜로 무엇으로 하여금 저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나 뭐 이런 거. 완전 보살이시네요. 보살이야. 그때 뭐 민주당 당내 의원들이나 뭐 아까 이재명 시장님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그 당시 시점 자체가 경선 이제 후보 등록 다 맞춰놓고 경선 막 들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런 정치적인 공세에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기사였거든요. 제가 잘못했죠, 그래서 그거를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때 근데 안희정 지사님이 좀 말씀이 굉장히 와 닿았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안 지사님한테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다
이해가 되고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어려움 처할 때 단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고 평생 못 잊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안희정 지사님은 나를 그 하호영 기자처럼 생각을 할까? 네,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때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님한테는 조금 서운함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 상황을 좀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만큼 아팠었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게 그 상황이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결국은, 문재인이 영입한 양양자, 이 공식으로 양양자를 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양자를 때린 게 아니고 문재인을 때린 거야.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문제였죠. 아니, 이게 사실 그 문재인 당시 후보가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사과를 했는데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지금 한국 정치, 언론, 이게 전부 문제 있는 건데, 아니, 부모도요, 자식이 다 크면, 다 큰 자식이 한 짓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사과를 할 수도 있지만 사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큰 자식이 저지른 이건 잘못도 아니잖아, 심지어. 잘못도 아닌데, 그냥 그 왜곡 보도에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냥 돌멩이부터 막 던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진화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래 사과를 막 하고 그러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자체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고요. 어찌됐든. 오사리시야. 언론의 속성을 제가 몰랐었던 것이고, 그리고 정말 쓰고 싶은 기사였을 거다.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정말 쓰고 싶은 기사였을 거고, 어떻게든 저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기를 바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시점이. 그래서 제가 잘못 걸려든 건데, 제가 미숙한 거죠. 그리고 그 계기로 해서 약간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기자분들. 그게 저는 더 슬퍼요. 그때까지는 좀 진솔하게 경계심이 없었던 거고 얘기도 하고 그래도 서로 너무 이렇게 좀 신뢰를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신뢰가 거둬지는 게 대한 너무 가슴 아파서 나중에, 가슴 아프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그 꿈이 대장께 다시 전화 드려서 우리 그 5분 다시 한번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가 다 되고 나서 그랬더니 그러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다고 했더니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같이 한번 꼭 하자고. 그래서 아직까지 근데 못 하고 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또 연락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그 불가금 불가원입니다. 예. 너무 가까이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렇다고 기자들을 그렇게 막 멀리하고 적대시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근데 거기에 자리에 없었던 인간이 왜 그 전해 듣고 마음대로 막 쓰냐고. 그게 저는 제일 충격이에요. 이게 그 진짜 가장 어이가 없는 거야. 그 상황이 제일 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저는 모든 기자 분들이 1,000명도 아니고 말이야. 모든 분들이 그분이 거기 계셨을 거라고 보셨는데 안 계셨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조차가 또 안 좋을 수 있어서 그 기자분한테도 저한테도 유가족한테도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한테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별 얘기를 안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제가 더 노력해야 되는 계기가 된 거죠. 네. 정치인으로서는 더 노력해야 되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계기를 만들어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장통. 네, 성장통. 네, 성장통. 네. 부처님 허리춤이신데요. 아니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어려움을 한번 또 겪어봐야 언론을 앞으로 이제 기자들을 사실 응대해야 하는 과정에서도 좀 그 내공을 쌓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가 무엇인가를 일을 해야 될 때 삼성 출신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기사를 가지고 이 불가하다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때 저는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그리고 삼성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한다라고 들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입니다를 보면서
처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와이프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듯이 네. 제가 30년 일해왔던데 그 히스토리죠. 저의 인생을 갖다가 갖다 버리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버리지 마십시오. 왜 버리세요?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죠. 조직을 관리하는 일,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일, 또 정말 협의를 끌어내야 되는 일, 수많은 아픔과 또 결정이 있고 그 안에도 소사이어티예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 또 그 사회이기 때문에 경험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단 말이죠. 네. 그런데 삼성이라는 거기 이력 때문에 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끔. 그럴 때 이 사회에서 나는 퇴출돼야 될 출신인가? 그런 생각.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직도 그 편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 힘든 거. 마음이 아프네요. 네.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가. 또 하나 아주 심각한 힘든 일 있으셨잖아요. 네. 아니,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그죠. 하호영 기자 이야기를 한겨레 신문이 3월 6일자입니다. 이게 네. 이제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그죠? 네. 그때 그 삼성 그 전자 그 백혈병 관련해 가지고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민주 양향자 반올림 전문 시위꾼 폄하 논란. 오. 일단 용어가 전문 시위꾼. 그러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서적으로 반감이 확 갈 수 있는 표현들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귀족 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그런 건 용서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네. 그런 식의 발언을 하셨다고, 그죠? 네. 아니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하영 기자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면서요? 없었습니다. 네, 그때 그 상황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날이 저도 그날 우리 황유미 고인이 된 황유미 씨가 10주년 되는 날이라고 해서 그 한겨레가 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봐주시는 것은 감사하나 이렇게 해결 의지가 이제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때 화학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게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우리가 바이러스가 떠다녀도 어떤 사람은 면역 체계가 약해서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이라는 데는 건강검진을 다 받고 오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입사를 하는 데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제대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오고 늘 저는 마지막 한 명까지 유가족의 마지막 한 분까지 납득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본다라는 대답을 했죠. 근데 제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해서 공격하고 이게 해결 방법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기사가 가로 열고 삼성 본관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반올림을 향해 그게 가로로 들어가면서 용서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도저히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이 5분은 이제 그 꾸미 대장께서 소설 썼네. 이제 꾸미 대장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건 뭐냐면 우리는 쓰지 않기로 했는데 이제 경향 기자분이 쓰겠다고 해서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중에 이제 5명 중에 5명 그 중에 경향신문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쓰겠다고. 그때 전윤철 왜 그럴까? 삼성 출신이라고. 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아나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분이 아는가? 늘 불편했어요. 그게 왜 함부로 타인의 인생을 이렇게 폄하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날은 그런 얘기들을 쭉 하다가 이제 질문도 있고 해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4.13 때 출마를 하니까 어떤 분이 계속 이제 공격을 해오더라. 그 중에 한 분이. 근데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황유미 씨도 후배지만 그 2인 1조로 했던 이수경 씨가 제 학교 후배예요. 그런데 이제 고은이 됐고 회사에 있을 때는 잘 몰랐죠. 나와서 이제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네, 아프죠 저한테도. 그런데 4.13 때 상대 후보들이 질문이 뭐냐면 이제 TV 토론 같은 거 하면
언제 죽었는 줄 아느냐, 왜 죽었는 줄 아느냐, 어디서 근무한 줄 아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후배였던 분에 대해서 네, 계속 대해서. 언급하면서 네. 그 남편분께서 오죽하면은 언급하지 말라고까지. 네, 그래서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아프죠. 그리고 또 이제 관심이 있죠. 그 반올림 단체에서 어떤 연대를 해서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폄하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죠. 제 후배들의 문제인데. 근데 적어도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제가 한 분이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이렇게 나오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연애 기사를 냈어요, 그날. 네. 그래서 저도 아침에 그 기사를 받고, 그날 우리 KBS 기자님 중에 한 분이 꿈이 대표로 그때 식사를 하자고 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때 KBS 기자, 경향 기자님, 그리고 채널A, 한국일보, YTN 이렇게 5개 미디어에서 한 분씩 오셔서 그때 이제 4월 6일 날 점심이었죠, 아마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영 기자님이 그렇게 쓰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일 먼저 제가 정리를 그때 해놨어요. 일자리 문제. 예. 첫 번째 일자리 문제. 이제 광주의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려면 기업이 와야 되고, 그래야지 이 광주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한간에서는 이 귀족 노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노동법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요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날 이제 한겨레 기사가 나왔고,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기도 했고, 네. 3월 6일이 또 그 한겨레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좀 됐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 골자는 뭐였냐면, 제가 입당하자마자 제가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 반올림 단체 중에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 이상하게 저를 이제 비통하는 네. 글을 실으시더라고요. 맞아. 계속. 그래서 그때 전현철 씨, 그때 그다음에 선대본부장으로 영입되셨죠. 그 제목이 뭐였냐면 문재인 키즈들의 뒤틀린 노동관인가 해서 이제 전현철 씨를 쭉 쓰고 거의 마지막에다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2줄로 쓰셨는데 그건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게 나왔구나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그 경선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캠프에서도 좀 걱정을 했죠. 그래서 캠프에서 연락이 왔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이조차도 좀 언급 자체가 부적절했다. 그리고 좀 유가족을 가슴 아프게 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페북에다가 제가 올렸죠. 어찌됐든 진이 어쨌든지 간에 이 언급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취지로 올렸죠. 근데 난리가 났죠. 이제 뭐 전문 시위군이라고 폄하를 했다 이러니까 그 단어조차도 너무 저는 생소하긴 했어요.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기억도 안 나고. 근데 평소 잘 안 쓰는 단어면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사가 나온 거 보고 정말 죽음이었죠, 저는. 근데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경향신문 기사는 저는 사실 거의 임팩트가 없었고, 그 하호영 기자가 쓴 기사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던 건데, 그건 왜 거기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근데 이제 하 기자님은 제가 회의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